먹을 때 크게 먹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한 번 더 떨어진다는 이 공포감에 마이너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10% 되니까 지금 네. 파시는 분들도 있고, 물타기에서 마이너스 15 됐던 거 지금 마이너스 5% 됐으니까 이제 본전됐다고 파시는데, 주식 투자 본전하시려고 주식 하신 거 아니잖아요. 골디락스라는 말처럼 이제는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래도 경기는 좋고, 네. 그런 장세가 올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얼마 안 되긴 했지만 주식시장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주식시장에 굉장히 비관론이 확산이 됐었는데요. 막상 올 들어서 증시가 시작이 되니까 낙관과 비관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증시 낙관론자시죠. 우리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주식을 살 땐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왜 그러냐면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러다가 또 확 빠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우리가 그런 걸 몇 번 겪었어요. 그러니까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죠.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속에 잠깐 반등이 나와서 투자자들이 희망을 갖다가 다시 절망하고, 이런 일이 몇 번씩 반복이 됐는데요. 지금도 올 들어서 이제 조금 오르기는 했지만 그런 상황이 또 반복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기자님은 주식 투자 하세요? 저는 펀드만 지금 ETF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지수에 투자하는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종목을 많이 사시죠. 종목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꼭 이렇게 그래서 뭐 사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작년 6월 말, 6월 말에 우리나라 지수가 2332였거든요. 지금도 2370, 2400 근처 왔잖아요. 조금 빠졌죠.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배당락 한 40포인트 더 하면 그냥 지수는 2400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왔다 갔다 하긴 했었는데, 비관론자들이 보는 것처럼 지수가 2100을 깨고 1800을 가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않았고요. 왜 우리가 낙관론자가 돈을 번다라는 말이 있냐면요. 비관적일 때 주식이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관적일 때 주식을 살 수 있는 성격은 낙천적인 성격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3월달 저점을 찍고 올라온 주식, 6월 저점을 찍고 올라온 주식,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로얄 크루즈 같은 회사는 지금 바닥 대비 이제 100%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크루즈 같은 주식이 카니발 크루즈도 한 70% 올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이럴 때 어떤 주식을 사느냐,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망할 수 있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을 사라고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 대체 불가한 명품 기업이 뭐지?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실제로 명품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명품백을 만드는, 우리가 많이 알고 계시는 루이비통을 만드는 그 LVMH 같은 회사는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9월 달에 제가 이제 명품 기업을 사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백은 한 번도 세일을 안 하잖아요. 가격을 계속 올리기만 해서 원성을 샀죠, 오히려. 네, 오히려 원성을 사고. 소비자들의 원성을 샀죠. 2019년도에 600만 원 정도 하는 백이 1100만 원, 1200만 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명품백은 박앤세일을 안 하는데 명품백을 만드는 정작 그 기업은 주가가 30% 빠져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당시에 그게 불과 6개월 전입니다. 그래서 명품백을 만드는 회사의 기업을 이렇게 세일할 때, 박앤세일할 때 박앤헌팅을 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벌써 이제 그런 LVMH 주가는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도 지금 저점 대비해 가지고 거의 50%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델타 항공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작년 하반기에 저점을 찍고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은 기술주에 관심이 많으셔서 테슬라만 보고 야 이거 주가 다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른 기업도 주가는 굉장히 많이 반등했고 실제로 막 2배 이상 난 종목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 뭐 네이버 카카오만 하더라도 30에서 40%씩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정확하게 지적하셨듯이 IT 기업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제일 많이 사셨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제일 많이 사시다 보니까 네. 심리적으로 굉장히 시장이 많이 빠지고 네. 힘든 그런 장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수 자체도 별로 안 빠졌고요. 그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그 빅테크 기업들은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얘네들은 도대체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그러면 빅테크에서 이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이었던 애플이 3조 달러 갔다가 2조 달러 깨지는 모습을 보이고 했었는데 그러면 얘네들이 고점 대비 지금 33%나 빠지는 이런 모습이 이게 이제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가 애플이 만드는 아이폰 이제 아이폰 그동안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 아닌 것 같아. 나는 이제 다른 거 써야 돼 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다 애플 쓰실 분은 계속 쓰고 있죠. 계속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애플의 또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앱스토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매출이거든요. 잘 나오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 워런 버핏에서 더 사시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게 금리에 의해서 너무나 저금리 때문에 높아져 있던 약간 오버슈팅이 있었던 그 주가가 지금은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금리가 너무 높아졌죠. 코로나 직후에는 10년물 국채금리가 0.5까지 갔었다면 지금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얼마 전에 뭐 4.2까지 갔었으니까 당연히 금리 수준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너무 오버슈팅도 됐다가 지금은 한마디로 저는 언더슈팅 돼 있는 디스카운트 돼 있는 박앤세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애플도 어느 정도 그러면 거품이 빠졌냐면요. 지금 이제 빠져가지고 애플의 PER이 20배가 깨졌었어요. 이번에. 20배가 깨졌다가 지금 20배, 21배 이러고 있기 때문에. 몇 배까지 올랐었죠? 그게 3조 달러가 넘었었으니까 지금 20배면 30배가 넘었었던 거죠. 그래서 34배 뭐 이렇게까지 갔었는데 조금 과했다고 볼 수가 있죠. S&P 500의 10년, 20년 평균 PER이 17배 정도 되거든요. 그 17배 뒤에서 2배나 많은 그런 프리미엄을 받고 있었는데 옛날에 그 피터 린치가 이제 성장주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PEG라는 개념을 얘기를 했었고요. PEG요? 예. 그래서 우리가 PER, PBR은 많이 익숙해지시는데 PEG라고 EPS 그로스입니다. EPS 그로스. EPS 그로스에 대비해서 지금 PER이 몇 배로 받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 PER이 30배가 합리화가 되려면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30%씩은 증가를 해야 됩니다. 매년 30%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증가를 해야 30배 나누기 30%딱 하면 1배가 되는 거고요. 테슬라가 2019년, 20년, 21년 넘으면서 이익이 막 2배씩 증가했었잖아요. 그때 테슬라의 PER은 200배였어요. 그때 이익이 얼마 안 날 때니까. 그래서 아니 PER 200배인 주식을 이게 말이 돼 했는데 주가가 8배나 막 올라버렸잖아요. 왜냐하면 이익이 200%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애플의 PER 20배 정도는 이제 합리적인 가격으로 좀 왔다고 봐지고요. 말 나온 김에 이제 테슬라. 테슬라도 보면 200배였다가 지금 이제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24배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좀 있으면 워런 버핏이 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4배? 그런데 제가 2023년, 24년도에 테슬라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 봤더니 34% 정도, 34에서 37%는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24배까지 떨어졌을까라고 보면 최근에 가격이나, 그렇죠? 가격이나 때문에 야 영업이익 저 정도 나오나?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도 이제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한 8%의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나오는데, 테슬라는 16%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테슬라의 그 미래 가치에는 하드웨어를 팔아서 얻는 영업이익보다는 소프트웨어, 제가 저희 회사 직원이 최근에 테슬라를 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너도 샀냐라고 물어봤더니 샀다는 거예요. 네. 한 900만 원 된대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지금 차값 보조금 받기 위해서 차값을 이제 좀 확 낮췄는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드웨어는 뿌려. 그 대신 우리는 그 뿌려진 차에서 계속 구독 서비스, 이 소프트웨어 팔아가지고 수익 낼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을 보면 테슬라는 이제는 아주 착한 가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저 위에서 이제 테슬라를 되게 이렇게 뭐 거의 종교 테슬람이잖아요. 네. 테슬람. 저는 아니고요. 네. 그런 네. 수준으로 막 이렇게 맹목적인 추정을 하시는 분들. 네. 네. 그런 분들은 요즘은 뭐라고 하시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더니 어떤 분들은 지금은 손절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스토리에 그렇게 거품에 사셨다가 지금은 오히려 착한 가격이 됐는데 여기서 손절, 뭐 80불 얘기도 뭐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왜 밑에서 주식을 파냐면 더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이제 밑에서 싼 영역에서도 팔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테슬라는 이제 좀 많이 착한 가격이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올해는 많이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증시 격언에 그런 게 있죠. 공포에 사서 네. 거품 이제 남들이 이제 파티를 할 때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심리하고 되게 배치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실제로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지금 올 들어서 주식을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반면에 외국인들은 올 들어서 계속 사고 있어요. 또 네. 그러니까 완전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분들은 왜 이렇게 주식을 많이 파실까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네. 매매에 대한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좋은 주식을 얘기해 줘도요, 그거 15% 먹고 너무 빨리 팔았어요. 네. 예, 올라가는 주식을 단타치기 위해서 너무 빨리 파는데, 왜 파셨냐면 15% 먹고 다시 떨어지면 살려고 파신 거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고점 치고 떨어지는 주식도 왜 사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 샀다가 좀 올라가면 또 팔고 뭐 이러려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매매고요. 모든 주식 투자든 모든 자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을 때 크게 먹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은 추세 말 그대로 추세 매매를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래서 작년 상반기까지 그렇게 주구장창 팔던 외국인이 작년 하반기에만 9조를 샀어요. 9조가 넘는 자금을 샀고, 올해 들어와서 그렇게 쇼크가 나고 있는 반도체도 주식도 막 사고 있어요. 그죠? 네. 예, 그런 보면 외국인은 여기서 사서 지금 이제 환율도 안정될 거고요. 금리도 안정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억눌렀던 악재들이 물가가 잡힐 거고, 그렇게 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1년 반 정도 들고 왔을 때 기대 수익률이 여기서 30-40% 날 거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요렇게 올라오는 요 짧은 반등에 이제 주식을 계속 팔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물타기 해가지고 이제 본전돼서 하고 파시는 거거든요. 그 물타기 얼마나 잘 하셨어요. 그 작년 어려운 장에 잘 하셨으면 최소한 지금 이 장에서 15%에서 30%
이상은 수익 내고 파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더 떨어진다는 이 공포감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 갔다가 마이너스 10% 되니까 지금 네. 파시는 분들도 있고, 물타기에서 마이너스 15 됐던 거 지금 마이너스 5% 됐으니까 이제 파시고, 본전 됐다고 파시는데, 주식 투자 본전 하시려고 주식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왜 살까? 예. 그리고, 경기가 되게 오래 안 좋아진댔잖아요. 네.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면요, 달러 가치가 안 떨어집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차트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네, 우리가 경기가 쇼크가 오는 국면이 있잖아요. 네. 경기가 쇼크가 오는 국면에서는 반드시 이 달러 가치가 급등을 하면서 작년과 같은 그런 킹달러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타났던 현상이 2008년도에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도 원달러 환율은 1560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네. 그때도 이제 2007년까지 달러가 계속 약세였었잖아요. 2003년부터 계속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지금 보시면 이 달러 인덱스가 71까지 빠졌었거든요. 71까지 빠졌던 이 달러 인덱스가 거의 90을 넘어서는 네. 그런 모습이 보였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900원까지 갔다가 1560원까지 갔었어요. 네. 그런데 리만 사태가 터지고 2009년까지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업률도 2009년 10월까지 계속 미국의 실업률이 10%까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주가는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빠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보면 달러 인덱스가 115 가까이 갔다가 114.74를 2022년 작년 9월 말에 찍었었는데요. 네. 지금 102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원달러 환율도 1444원을 찍다가 지금 1240원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 네. 올해 그렇게 혹독한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걸 이 환시장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억눌려져 있던 이런 세계적인 우량 기업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사면서 환에서도 먹고 주가 반등에서도 먹고 요 두 가지를 노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한 리스크 관리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 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은. 그래서 외국인의 관점으로 조금만 더 좀 참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동안 증시를 억누른 게 금리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돈 빌려서 투자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주식 말고 예금 같은데 맡겨놓은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주식이 인기가 떨어집니다. 근데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올해 이제 2월 달에 2월 초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때 0.25%포인트 정도 한 번 더 올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올려서 0.25%포인트 또 올리면 상단이 이제 금리가 5% 정도 되는 게 이제 대체적인 시장의 컨센서스 예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달에 한해는 3.5%로 0.25%포인트 올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올해 이제 금리 인상 프로그램이 대략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금리는. 그리고 이 금리가 떨어져야 증시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떨어지는 것을 지금 연준이 올해 안에는 사실상 어렵다라는 식으로 계속 시그널을 주고 있고 시장을 안 믿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금리가 높은 수준에 유지가 돼서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어렵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물론 이제 박세익 대표님 같은 경우는 긍정론자니까 네. 좋게 보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대표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닐 때는 그냥 중간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중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려 보면 이번에 2월 초에 2월 1일 날 25bp 그리고 네. 3월 달에 또 25bp 해서 5%를 맞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페드의 금리 정책을 그동안에 보면요.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제롬 파월이 자주 얘기하던 그 중립금리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중립금리가 거의 뭐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이제
대충 평균 내보면 그 중립금리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중립금리가 계속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연준은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시중금리보다 정책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경기가 과열되면서 물가 상승을 초래한다는 거죠. 네. 반대로 이 중립금리보다 금리를 너무 위에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경기를 망가뜨리면서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망가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립금리라는 말 자체가 경기를 너무 과열시키지도 않고 너무 망가뜨리지도 않는 그런 수준을 우리가 중립금리라고 하는데 그 중립금리를 어떻게 구하지라고 보면 안 나옵니다. 안 네. 나오고 그냥 10년물 국제금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전에는 이 금리가 먼저 달리고 있으면서 아니 금리가 벌써 계속 올라가는데 이번에 3월달에 작년 3월달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네. 이미 시중금리가 1.5를 넘어서면서 네. 물가 상승을 반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물가가 더 자극이 되기 전에 빨리 올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준의 제롬 파월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때 실수를 한번 했기 예. 때문에 시장에서 더 안 믿는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에서는 계속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물가에 대한 워닝 시그널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네. 제롬 파월은 재작년 가을에도 아니야 일시적이야, 괜찮아. 2022년 금리 안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페드를 너무 믿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페드는 이 시중금리를 따라서 결국 금리를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얼마냐? 3.5잖아요. 네. 3.5예요. 기준금리보다 훨씬 낮죠. 예. 근데 네. 4.5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25 해가지고 5를 간다는 건데 그러면 페드가 예전에도 아니야 우리는 갈 때까지 가는 거야 하면서 끝까지 갔었냐라고 보면요. 네. 페드의 점도표대로 끝까지 간 적이 없어요. 네. 예, 다 끝까지 갈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물가가 네. 이제 확 꺾인다든지 경기가 침체되는 네. 모습이 나오면 야, 안 되겠는데 금리를 인상하는 거 멈추든지 낮추든지 예, 그런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똑같이 1월 달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이제 CPI가 나오고 PCE가 네. 나오고 그런 모습 속에서 2월 1일 날 뭐 지금은 25bp 올리는 확률이 90% 이상이니까 뭐 저는 올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중 금리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국은행이 25bp 올려서 3.5가 됐는데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있죠. 네. 네, 실제로 시중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정부의 입김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경기를 망가뜨릴 만한 정책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고 해서 경기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경기가 망가지지 않으면 또 경기 침체가 오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이런 국면도 오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약간 옛날에 골디락스라는 말처럼 이제는 물가도 안 올라가고 그래도 경기는 좋고 네. 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네. 그게 이제 골디락스였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장세가 올해 이제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금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 지출이라든지 기업의 투자를 지금 페드가 억누르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개인의 소비는 어떻게 억누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최근에 이제 소비 관련주를 되게 많이 보고 있고요. 2011년부터 우리 2015년까지 박스피가 됐잖아요. 네네. 그때도 지금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2009년, 10년, 11년 동안 랠리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물가 공포 때문에 금리 이런 얘기가 나오고 2013년도에는 벤 버냉키가 이제는 테이퍼링 얘기를 하고 14년도에 실제로 테이퍼링이 시행이 됐고요. 그런 와중에 15년까지 박스피였는데 그동안에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우리나라 음식료부터 화장품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카지노까지. 그런 이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지는 거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소비주에서 그렇게 박스피 속에서도 300%, 700%씩 이렇게 올랐었어요. 그런 주식을 찾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자라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 박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전체가 지수가
많이 오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종목별로 보면 산업군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시세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을 수 있다. 그 유력한 대상이 소비재 관련한 종목들인데 과거 말씀하신 대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시세를 냈었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화장품주들도 보면 중국에 많이 매출이 의존이 돼 있었는데 중국 기업들이 로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이제 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광군제 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의 후 같은 브랜드들이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또 우려감도 있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소비재 관련주 하면 어떤 종목들이 또 있을까 좀 궁금한데요. 네, 소비재 관련해서는 피터 린치 책에서 피터 린치가 집에 와서 자기 아내하고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네. 저희처럼 이제 회사에서 맨날 자료 보고 모니터 찾아보고 있는 사람이 어떤 소비가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비재에서 우리가 2003년, 4년, 5년도에는 그때는 화장품만 예를 들면 미샤 열풍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죠? 예, 저가 화장품. 그 열풍 속에 이제 이니스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약간 중저가 브랜드 로드샵들이 이제 엄청나게 커졌고요. 근데 중국 사람들도 이제 소득 수준이 1인당 3,000불에서 5,000불, 10,000불 이렇게 가고 실제로 상해나 광저우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30,000불 우리나라 수준의 그런 부자들이 한 1억 명이 있거든요. 그런 부자들의 눈높이가 이제는 계속 높아지면서 이제 화장품도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 전에 뭐 옷 브랜드는 우리나라에서 이마트에서 옛날에 팔던 이제 베이직 뭐 그런 브랜드도 처음에는 중국에서 잘 팔리다가 계속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브랜드로 옮겨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 아모레퍼시픽, LG 건강이 그 화장품 브랜드가 소라수랑 후가 잘 팔렸다고 해서 이번에도 꼭 잘 팔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소비재가 이렇게 부각이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관심 있게 보고요. 그걸 이제 확인하는 방법 중에 저희 같이 이렇게 사무직이면서 사무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10시간 이상 되는 사람들이 파악하기 좋은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요. 뭡니까? 그 백화점을 가보면 되는 것도 있지만 홈쇼핑을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2013, 14, 15년도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하유미 씨가 하유미 팩. 하유미 팩이 엄청나게 유행했었잖아요. 맞아요. 그 하유미 팩에 이어서 나중에 동물 마스크팩까지 그게 엄청나게 이제 인기를 끌면서 그때 당시에 동물 마스크팩을 만들어 팔고 했던 그 산성 LNS라는 기업이 거의 1년 만에 주가가 한 10배 올랐었어요. 1년 만에. 그런 모멘텀이 우리가 홈쇼핑을 잘 보다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홈쇼핑을 보면 왜 그런 찬스를, 기회를, 힌트를 얻을 수 있냐면 홈쇼핑의 그 제한된 시간에 그 MD라고 그러잖아요. MD 입장에서는 이 제한된 시간에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제가 해야 될 노력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어떤 제품을 팔면 가장 많이 팔릴까 그걸 고민을 해서 제품을 선정하게 되고 우리한테서 어떤 유행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게 뒤이어서 중국으로 가더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약간 중국처럼 이제 막 소비가 막 폭발할 때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우리가 나중에 유행을 하게 되고 일본의 그 나이트클럽에서 유행하던 줌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상륙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듯이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히트를 치는 제품이 바로 옆에 있는 중국 소비자들한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홈쇼핑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홈쇼핑을 돌려다 보면 여행 상품이 잘 팔려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 주변에 왜 그렇게 일본 가시는 분들이 많은지 엄청나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벌써 중국이 리오프닝 시작했잖아요.
엄청 나오고 싶은데 갑자기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이거 비자 딱 막아버리는 바람에 네. 지금 못 나오지만 벌써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의 코로나 확진율이 25% 나오다가 지금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어요. 네, 지금 정점을 찍은 것 같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네. 6억 명 이상이 이제 그 확진이 됐고 이제 집단 면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집단 면역이 곧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본물 터지듯이 중국의 요커들도 이제는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 일본 여행을 왜 그렇게 또 갑자기 많이 가게 될까라고 보면 한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두 가지 원인인데 첫 번째는 2019년도에 일본에서 시작된 화이트리스트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뭐 화이트리스트에 넣어가지고 안 판다, 안 팔 수도 있다 이렇게 겁을 주니까 소재 장비 부품 뭐 이런 걸 안 판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노재팬 운동 일고 국민들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그죠? 예, 노재팬 하면서 그것 때문에 2019년도에 일단은 일본 여행 가는 게 갑자기 확 줄었었거든요. 맞네요. 거기다가 갑자기 2020년도에 코로나, 21년, 22년, 4년 동안 일본 여행을 못 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이연 수요가 시작됐고요. 또 하나는 여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 팩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환율이잖아요. 그렇죠. 예, 환율이 뭐야 1,000원 깨졌네. 예, 이러면서 이제 싸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환율은 어떨까요? 라고 보면 2005년도에 제가 중국에 출장을 가게 되면 100위안이 그냥 10,000원이었거든요. 예, 그냥 100위안을 드리면 10,000원 제가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20,000원이에요. 예, 183위안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 10,000원이 지금은 10,000원 가지고 50위안 정도 받고 그러면 중국 분들 입장에서는 싸네? 네, 그래서 한국을 얼마든지 여행 올 수 있는 그 두 가지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번에도 저는 중국 소비 모멘텀이 이번 2023년에 반드시 이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분명히 또 히트를 치는 그런 소비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끔씩 이제 면세점도 가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